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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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안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진행이 왜 이러죠? 왜요? 원래 항상 이렇게 시작했는데? 진행이 너무 구려요. 아, 그래요? 네. 안 반가운가 보네요. 뭐가 반가워? 자, 오늘도 후원과 댓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좌 후원으로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또 성적표를 저희한테 와, 진짜 나 뭐 눈으로 의심했잖아요. 왜요? 아니, 봤는데 계속 내려도 시드락 포에버님인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 시드락 포에버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감정가를 매겨서 송금을 해주시는데 이번에도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자, 115회부터 외롭지 않을 권리에 5,000원, 예. 클래식 입문 바로크 편에 4,000원, 냄새의 심리학에 3,000원, 저출생에 4,000원, 클래식 입문 고전주의에 5,000원, 그리고 장례 편에 3,000원 후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가 돈 버는 법에 3,000원, 그리고 뉴스 브리핑에 5,000원. 총 32,000원이나 후원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포님. 근데 한 번을 더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이 감정가는 끝났는데 안느 보약이라고 해가지고 만 원을 더 후원해주셨습니다. 저 감동이에요.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즘. 그래서 저 힘내라고 이렇게 막 챙겨주시는 느낌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이 좀 나나요? 돈이 저는 금융치료? 최고의 치유이자 치료법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치료. 네, 그리고 팟빵 후원으로 게임회사가 돈 버는 법에 이정관 부산 감독기원님께서 500원, 을지마스76님께서 1000원, 그리고 마크님께서 10,000원, 그리고 뉴스브리핑 41회 대퇴사시대 이정관 부산 감독기원님께서 500원, 그리고 정기 후원해주시는 에나닉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좀 읽어볼까요? 마크님 댓글을 가장 먼저 읽도록 하죠. 네, 마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예전에 후원까지. 이제 그 안느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셨던 마크님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발제를 했던 게임 회사가 돈 버는 법 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랑 같이 오딘을 하셨다고. 서버가 어디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 현질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몇백만 원을 현질을 하셨다. 그래서 이 게임이 돈을 쓰게 만드는 스킬이 굉장한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고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게임에서 그 게임이라는 세상 안에서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남에게 약간 경외심을 느껴보고 싶은 그 욕구,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좀 썼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딘에 돈을 안 써가지고 맨날 돌리기만 했지. 저는 오딘 한 레벨 60몇까지 무과금으로 열심히 즐기고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같은 게임을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동질감이 그니까. 확 와가지고 즐겁게 읽었던 댓글이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범례님이 했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진 않겠죠. 지금 아니 처음으로 해봤대잖아. 오딘이 나온 지 꽤 오래된 게임이어서 비슷할 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처음으로. 아니 근데 에피소드가 지지난주인가에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몇백만 원을 쓰진 않았겠지. 아니 여기서 있잖아. 이번에 처음으로 오딘이라는 게임 해봤습니다. 진짜? 적혀 있어요. 그럼... 제대로 안 해봤네 이 사람들.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번에 어떻게? 처음으로 범례님이 하셨던 오딘이란 게임을 해봤다. 나도 그렇게 이해했어. 이 한글이 참 어려워요. 이중적인. 뭐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앰비규어티가 있죠. 지금 모호성이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범례님이 하셨던 오딘을 범례님 얘기를 듣고 해봤다는 얘기라고 전 이해를 안 했고 이번에 오딘이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그 오딘이 지금 범례님이 하셨다고 말한 그 오딘입니다. 이렇게 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둘 다, 그러니까 그 트리거가 범례님이냐 아니냐는 알 수 없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나온 지 꽤 오래된 게임이고 여기 제가 정확히 읽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유물 시스템이 나오고 접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최근에 접으신 거예요. 저도 비슷할 때 이제 게임을 접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얘기여서 예전에 하셨는데 이번에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게임에 몇백만 원을 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200~300이에요. 그래요? 500 이상 썼으면 500 이상 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0~300 정도 썼으면 요즘 게임으로 보면 이제 소과금을 했다고 해요. 요즘은 게임에 돈을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옛날에 소과금 했어요. 그럼 몇십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200~300 하면 이제 좀 뭐 즐기실 만큼 하셨네요. 약간 그런 정도로 세상이 좀 빡빡해져서 그 정도 하신 게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마크님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마크님 제가 예전에 한번 초대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약간 거절 아닌 거절을 당한 것 같아서 바쁘시다고 너무. 아, 바쁘시다고. 네, 근데 한 번 더 이 댓글을 보고 한 번 더 지금 범리님이랑 앤서님이 초대 멘트 한번 날려주세요. 네, 마크님 한번 오셔가지고 저희랑 방송 한번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안내님이 같이 참여하셨던 무식탈출로 한번 되게 재밌게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마크의 지식서재란 유튜브도 종종 들어와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게임 회사가 돈 버는 법에 이제 마크님으로 시작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즐겁게 읽었습니다. 게임 얘기도 나오고 특히 이제 메이플 스토리에 반응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예, 메이플 스토리가 참 생긴 건 굉장히 아름답고 귀여운 게임인데 그 안에는 정말 몇 천만 원 이상의 돈을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최성원님께서 이제 지나가던 학생인데 메이플 스토리 얘기가 저격 멘트여서 찔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브러쉬라는 님께서 팟빵에 뭐 플레이 투 언, 뭐 플레이 투 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게임은 재밌는 게임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게임 회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나온 시스템들이지만 결국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오딘이란 게임도 재미가 없으면 누가 몇백만 원을 받겠습니까? 게임이 재밌으니까 좀 더 강해지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쓰는 거겠죠. 그리고 저 범래님이 아까 읽으셨던 최승원님이요.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댓글 마지막 부분에 대학생이라서 패널 얘기에 솔깃했지만 얘기 들을 자신만 있고 발제할 자신이 없어서 다른 분들 영입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근데 저희도 아직 모집 중인가요? 그렇죠? 모집 중인 거죠? 네, 항상. 네, 항상 저희 열린 문이니까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두드려 주세요. 그런데 글 올려볼까봐 그런 데 있잖아요. 무슨 대학생들이 자주 들어가는 카페 이름 뭐더라? 나도 가입했었는데. 스펙업? 이런 거? 그런데 독지사 말고 스펙업. 스펙업. 요즘은 다 에브리타임 쓰지 않나? 대학생들? 그건 커뮤니티고 그 스펙업이라고 약간 다르니까 에브리타임이랑. 그런 다음에 올려볼까 봐요. 근데 이게 가영찍님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게스트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하나요? 1일 게스트, 고정 게스트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한 번만 나오셔도 좋은 추억 쌓고 저희랑 또 만나서 얘기해보고 녹음도 하나 따보고 그런 게스트는 이제 1일이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발제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거나 약간 전문 영역이 있으시면은 한 번쯤 와서 이야기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발제 안 하셔도 옆에서 이렇게 첨언만 해주셔도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제가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거의 격주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매주 하는데요, 거의? 듣는 분들 얼마나 지겨우실까. 격주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플로에 이제 했잖아요. 저희가 런칭을 하면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하나씩 올리면서 지금까지 올렸던 에피소드를 쭉 보는데, 분명히 김범래가 초반에는 IT, 공학,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사회현상이나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요즘 공학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공학 얘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공학에 대한 얘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갖고 왔어요. 제목은 보고 들어오셨겠지만 네트워크학 개론입니다. 개론 시리즈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죠. 네트워크학 개론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얼마 전에 네트워크 담당하는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네. 친구가 이런 거는 범래가 나중에 얘기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개소름 돋았네? 소름. 그래서 오늘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뭐뭐학 개론이라고 해서 제가 몇 번 했었죠. 뭐 컴퓨터학 개론, 보험학 개론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비슷하게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역사를 훑어보는 입장에서 좀 개론처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네트워크를 매일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날이 없고 사실 네트워크가 없는 걸 상상할 수도 없죠. 근데 이 네트워크가 과연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적 있어요, 혹시? 지금도 안 궁금해.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하이 테크놀로지를 좀 쓰고 있지만 그런 하이 테크놀로지를 궁금해하진 않죠, 보통. 자동차가 움직인다고 해서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렇죠. 하지만 네트워크가 한때는 우리 주변에 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얘기예요, 그건?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15년 전? 그때만 10년 해도 10년 전이면 이제 우리 대학생 때? 우리가 대학생 때라고 할 수 있고 뭐 스마트폰이 좀 태동할 때? 스마트폰이 좀 태동하고 한국에 한참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 때쯤에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타버스 블록체인처럼 그 당시를 휩쓸었던 스마트, 유비쿼터스, 3D 약간 그런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유비쿼터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네트워크라는 게 컴퓨터 앞에 앉거나 아니면 뭐 서버 앞에 앉거나 그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네트워크가 있었지 우리 주변에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 주변에 네트워크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이제 유비쿼터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전혀 안 쓰고 그냥 우리 주변에 너무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또 발전해 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트워크 얘기를 하려면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멀리 떨어진 상대와 이야기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 옛날에 어떻게 했죠? 언제 얼마나 옛날? 저 멀리 옛날. 불을 붙였죠. 봉화에. 봉화 시절. 그건 사실 좀 많이 발전한 형태죠. 아, 그래요? 더 옛날. 더 옛날에는 두 발로. 갔죠? 그쵸. 두 발로 가야 되죠. 두 발로 가서 이제 뭐 서신을 전달하든 아니면 어명을 전달하든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서신 한 번 써서 보내면 최소 며칠, 길면 몇 달. 그러면은 하나 편지 보내고 답장 받으려면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 텀이 있는 거예요. 보내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이 바뀌어야 돼. 그래도 우선 간 건 갔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걸 배송하고 있는 사람과도 연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가 이제 앤서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봉화대 같은 걸로 이제 빛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하죠. 봉화대에 몇 개의 불이 올라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국가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빨리빨리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걸 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상대와 이야기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사실 이 네트워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전자통신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전자통신. 자, 우리가 전기 혹은 전자기를 인류가 마음대로 사용하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쯤부터 우리가 그걸 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뭐 여러 과학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19세기부터 이 전기나 전자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물리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전기 에너지의 이동 속도는 빛의 속도죠. 전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가 아니지만 전기 에너지의 속도는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기 에너지가 빛의 속도라고요? 더 적지 않아요? 전기 전자의 속도가 아니고 전기 에너지가 이동되는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죠. 광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궁금하시면 예전에 제가 원자라는 에피소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페르미온과 보손으로 나눠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개입자인 광자가 보손에 속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는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네. 자, 이 얘기 왜 하고 있었죠? 네. 어쨌든 가장 단순한 형태의 전자통신은 1844년, 굉장히 최근이라고 전 생각이 돼요. 1844년 워싱턴과 볼티모어 도시 사이에 생겼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단순한 형태의 전자통신인데요. 스위치를 누릅니다. 그러면 띠 소리가 나요. 스위치를 떼면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그 건너편 수신하는 측에서는 줄이 그어집니다. 찍 하고 줄이 그어지고 송신하는 측에서 떼면 줄이 안 그어져요. 너무 단순하죠. 그러니까 01, 01 이걸 반복하는 건데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좀 통신할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1837년 세뮤얼 모스라는 사람이 전신부호에 대한 특허를 하나 얻습니다. 모스부호. 모스부호예요. 그래서 모스부호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기 시작해요. 뭐 아는 모스부호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 SOS 옛날에 막 가르쳐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맞아요. 지금도 모스부호는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손전등만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라이트 하나만 갖고 있거나 혹은 그 성냥을 들고 있을 수 있거나 이렇게 불을 낼 수 있는 혹은 0, 1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를 하나 들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 위급하다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도 모스부호가 사용이 되고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 뭐 구급법 같은 거 배울 때 뭐 그럴 때 SOS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 하면서 알려주죠. 그 영화에서 나왔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알려주는데 몰라요? 그 유나랑 조정석 씨 나오는 엑시트. 네네. 거기서 나왔었죠. 실제로 따따따따따따따따니까 단음 3번, 장음 3번, 단음 3번이 SOS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산에서 조난을 당했다. 근데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찾아왔다. 그럼 손전등을 켜서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를 한 10분 정도 반복하면 119가 올 겁니다. 그냥 막 흔들면 안 되나?
그건 모르지. 들고 다녀서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조난당해서 흔들리는 건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흔들고 껐다 계속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SOS면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게 해외 토픽 같은 걸 보면 모스부호를 배운 초등학생이 심심해서 그 창가에서 전등으로 SOS를 이렇게 몇 번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건너편 집에서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FBI에. 지금 미국이에요, 이거는? 3층에 7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SOS 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부모가 경찰서로 연행이 된 적이 있었대요. 네, 그 정도로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SOS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저도 한번 야근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지금 집은 아니고 이사하기 전 집에 뒤에 산이 있었어요. 근데 산에 완전 밤이야. 10시, 11시인데 손전등이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유심히 한 5분 정도 봤습니다. 그 장음 단음을 반복하는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산림청 직원이신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적이 있는데 SOS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스부호는 언제 많이 사용됐냐면 전쟁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보를 친다고 하죠. 막 뭐 누르고 뗐다를 반복하면서 전보를 치는데 이 전보를 얼마나 빨리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전쟁을 할 때.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하이스피드 일렉트리컬 텔레그래프라고 검색을 하면 정말 백발의 노인분께서 엄청난 속도로 전보를 치는 영상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약간 그 마늘 빻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진짜 빠른 속도로 막 치시거든요. 근데 이걸 뭐 보내면 이제 받는 쪽에서도 그거를 모스부호로 인식을 해서 알파벳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도 좀 필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전자통신의 그 모스부호 정도에서 좀 발전을 해서 전화기가 발명이 돼요. 전화기부터는 좀 친숙하죠. 네. 지금의 좀 어린 분들은 유선 전화기에 대해서 좀 신기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겐 좀 친숙하죠. 1849년 안토니오 메우치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좀 더 안정화된 모델이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에 의해서 개발이 됩니다. 자, 이게 전화기를 만들게 된 이유도 참 신기한데 처음엔 전화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전기 신호를 어떻게 조작하다 보면 약간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경험할 때 있죠. 전자기기인데 약간 고장난 것 같아. 그럼 고주파 같은 게 나죠. 삐 하고 막 소리가 나고 전원 빼면 안 나고. 거기서 이제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게 혹시 이거를 좀 어떻게 잘 조작을 하면 음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삐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의 디지털 악기인 신디사이저의 시초가 돼요. 지금도 많이 EDM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디사이저. 그죠. 그거의 시초가 되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을 만드는 거에 성공을 합니다. 띠띠띠띠띠띠 뭐 이걸 만든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다양한 음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의 육성, 음성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의 전화기가 탄생을 하고요. 최초의 전화기는 수신부와 발신부가 따로 있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원리를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내가 발신하는 부분은 나만 얘기를 하는 곳이고 그건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전자통신으로 흘러가서 상대 쪽의 수신부가 될 거고 내 수신부는 상대 쪽의 발신부를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수신부와 발신부가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전화하고자 하는 상대를 수동으로 연결을 해줘야 됐어요. 그게 이제 뭔가 옛날에 많이 있던 교환원이죠. 교환원. 전화 교환원. 자, 그리고 1891년 엘먼 스트라우저의 자동 교환기가 발명이 되고 1920년대에 송신기와 수신기가 같이 붙어 있는 수화기라는 게 개발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현대의 전화기의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1955년에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해양 횡단 케이블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유럽 쪽이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케이블을 놓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짜 유선으로 다 이어졌다. 맞아요. 이 말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거를 위성을 통해서 만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바다를 건너가야 되니까. 뭐예요? 지구의 모든 바다에는 케이블이 다 매설돼 있습니다. 왜? 물리적인 선으로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는 물리적인 거다? 선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물론 위성을 이용하기도 하고 나라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다 선이 이어져 있어서 가끔 구글이 접속이 안 되거나 미국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 사건이 터졌을 때 알고 보니 상어가 케이블을 물어뜯었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955년에 대서양을 가로지른 그 해양 횡단 케이블이 첫 번째 해양 횡단 케이블이었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가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거의 다 그러니까 유선 베이스인가요? 아니면 위성으로 하는 무선 베이스인가요?
다 유선 베이스예요. 위성을 이용하는 건 대부분 군사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핸드폰도 다 무선 아니야? 핸드폰이 무선이지만 그건 기지국과 무선으로 통신을 하는 거고 그 기지국과 인터넷은 다 유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왜 얼마 전에 난리 많이 났었잖아요. 갑자기 인터넷 안 된다고. 그거는 약간 케이블 문제는 아니었는데 예전에 화재 있었을 때 인터넷 연결 안 됐잖아요. 그 아현동 화재 사건. 이런 게 결국에는 유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기지국으로 안 가서 우리가 통신을 못 하는 거다? 이렇게 맞아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왜 그거는 무선인데 무선을 받는 기지국이 화재가 일으켜서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선 기본 베이스는 다 유선이에요. 네. 몰랐네. 우리가 미국 사람과 이렇게 인터넷 페이스북하고 혹은 뭐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고 하는 게 위성을 이용한 거 아닌가요? 물론 위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상용화된 인터넷은 혹은 네트워크는 다 유선 베이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가서 1946년에 이동전화 기술, 무선 통신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벨 연구소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초기의 기술부터 지금의 현대까지 이용되는 대부분의 무선 통신 기술을 이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습니다. 로열티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받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이미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드로잉은 끝났어요. 근데 그 기술을 구현할 만한 기술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혹은 상용 최초의 이동통신기구는 자동차였어요. 자동차는 크잖아요. 네. 거기다가 전화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전화를 해요. 수화기를 들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기괴한데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작은 형태의 뭔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을 만들 기술력이 없으니까 비교적 큰 자동차에 전화기를 설치했던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는 이런 자유로운 전화기는 언제쯤 나오냐면 1973년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처음 냅니다. 모토로라는 지금도 유명한 회사죠. 자, 그로부터 10년 뒤 현대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은 나이나테크라는 곳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1983년쯤? 근데 이때 핸드폰이긴 한데 우선 1kg이고요. 배터리 20분. 가격은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한 1,100만 원 정도. 와. 근데 이게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게 불티나게 팔리는 게 이 벨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이 자동차형 전화기도 좀 구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대화를 하고 통신을 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용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엔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1,000만 원짜리를 이용해서 20분 정도 멀리 떨어진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술력이 많이 발전하면서 핸드폰의 크기는 자동차에서 시작했던 그 핸드폰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형태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게 전화기의 발전인데 사실 요즘은 전화기를 전화 용도로 쓰지 않죠. 컴퓨터죠, 뭐 거의. 카메라. 그렇죠.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도 조만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라 할까? 폰을 안 쓰잖아요, 잘. 스마트 뭐라 하지? 디바이스. 너무 길어.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 뭐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혹은 이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갖고 다니는 이유, 이게 세상을 평정한 이유는 인터넷 때문이죠. 인터넷 없이 스마트폰을 쓰면 아무 이유가 없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인터넷의 발전사도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왔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가까이 있어서 체감을 못하지만 인터넷도 처음에는 군사기술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전보 치는 거 이렇게 모스보호 같은 것도 전쟁에서 많이 이용된 것처럼 인터넷도 군사기술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미국 국방부 산하의 고등연구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줄여서 APA. 진짜예요. 아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군사용으로 아파넷이라는 걸 처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어요. 처음부터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핵전쟁을 좀 염두에 두고, 그 당시 이제 냉전 체제인데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만약 펜타곤에 핵이 떨어졌다 혹은 뭐 워싱턴 핵이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정보가 다 소실되잖아요.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그 개소를 만들어주고 곳곳에 똑같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똑같은 정부 기밀 문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데이터로. 그리고 만약 서울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되면 서울, 대구, 대전, 부산에 똑같이 쫙 퍼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울에 핵이 떨어지더라도 부산에서 정부의 핵심 기밀 문서를 볼 수 있게끔, 보존될 수 있게끔 그 목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약간 블록체인 같네요. 지금의 블록체인과 비슷한데 블록체인은 좀 더 복잡하죠, 사실. 예. 그래서 핵전쟁을 막기 위한 약간 분산 네트워크 같은 걸 필요로 했던 건데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지점 있죠. 지금 방금 예로 들었던 뭐 서울, 뭐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데를 이제 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드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노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최초의 노드는 UCLA와 SRI 연구소 간의 연결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현대 인터넷망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린가? 뭐 어쩌라고? 약간 어쩔 TV. 진짜 어쩌라고? 그런 상황인데 자,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인터넷으로 오는 그 발전사를 좀 볼 건데 여기에 좀 공학적인 내용들이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신기한 생각을 하는구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옛날에 교환 안내원이 있을 때 한 명이 만약 앤서님과 전화를 하고 있어요. 뭐 누군진 모르겠지만 앤서님이 전화를 하고 있으면 안느가 앤서한테 전화를 할 수 없죠. 왜냐면 앤서의 회선은 지금 누군가 점유하고 있죠. 네네. 이미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회선 교환, 서킷 스위칭이라는 기법이에요. 대부분의 인터넷과 전화선은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서킷 스위칭, 회선 교환의 기반으로 개발이 됩니다. 아주 보편적인 기술이었어요. 근데 네트워크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대전, 대구, 부산에 바로바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과 대전이 통신 중이었는데 서울에 핵폭탄이 떨어졌어. 그럼 대전은 그렇다 치고 대구, 부산 쪽에서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킷 스위칭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패킷 교환이라 그래서 패킷 스위칭이라는 기술을 만듭니다. 그 옛날에 만든 기술인데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자, 패킷 교환이라는 것은 우선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잘게 쪼갭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느님이 앤서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A4 용지 한 장에 자기의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편지를 썼어. 근데 그걸 집배원한테 줬어요. 보내달라고. 근데 집배원이 쭉 찢습니다. 잘게 쪼개요. 눈앞에서 잘게 쪼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잘게 쪼갠 편지를 서로 다른 집배원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다 같이 앤서님께 배송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앤서님은 그걸 받겠죠. 네. 이제 그 잘라진 쪼가리들을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걸 다 받아서 다시 재조립을 합니다. 그래야 알 거 아니야. 암호학개론 때랑 비슷하다 뭔가 느낌이. 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전송 속도도 좀 느리고 여러 명이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받았을 때도 그렇고 찢어서 가져가는 것도 지연이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점이 하나 있는 게 장애가 났을 때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지를, 안느님의 편지를 한 명의 집배원이 들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 그럼 그 편지가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아예 사라지죠. 네. 근데 이걸 패킷으로 쪼개서 가져가면 예를 들어서 편지를 1000조각으로 쪼개서 보냈어. 왜? 웃겨가지고 상상해봤구나.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 98조각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98조각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안느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2조각이 안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핵전쟁에 대비를 했던 거예요. 이런 방식을 패킷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이때 고안을 했던 거고 지금의 네트워크도 다 패킷 교환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환 방식의 이점이 뭐냐면 집배원이 1000명이 있다고 쳐봐요. 1000조각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편지가 한 통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집배원도 1000명인데 안느가 앤서한테 1000통의 편지를 보내려고 해. 따로따로. 그러면은 한 번에 다 보내고 싶지. 1000장 한 명한테 한 분한테 보내가지고 한 분한테 1000장을 주면서 이거 앤서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집배원만 너무 업무로드가 심하게 걸리는 거예요. 안느 입장에선 편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다 잘게 쪼갠다는 의미는 모든 집배원이 골고루 업무로드를 가져가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인터넷 회선을 한번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이에요. 뭐 아까 대서양에다가 뭐 횡단 케이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비용인데 최대한 깔아놓은 네트워크들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거죠. 한쪽만 집중되지 않고 분산하는 효과를 주고 싶어서 이런 패킷 교환 기술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도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패킷 교환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안느님과 앤서님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편지를 1000조각으로 찢을 거고 앤서가 받아서 다시 재조립해야 돼. 그걸 서로 알고 있어야 되죠. 편지만 받는다고 앤서님이 알고 있는데 받았는데 1000개의 종이 쪼가리만 온 거야. 개빡쳐. 이게 서로 약속이 안 돼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프로토콜 많이 들어봤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서로의 규약이에요. 그래서 1972년에 밥 칸이라는 분과 빈트 서프라는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네트워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궁극의 프로토콜을 디자인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아파넷에서 만들면서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안느는 보냈다 그랬는데 앤서는 못 받았다 그러고 분명히 앤서는 뭔가를 받았는데 보낸 사람은 난 보낸 적 없는데 약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궁극의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자 해서 디자인을 한 게 바로 TCP/IP 프로토콜이에요. 지금 아까 앤서님 친구분께서 네트워크 쪽에 일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TCP/IP를 딱 얘기하는 순간 그분은 이마를 탁 치면서 이 얘기를 한다고? 지식교양 채널에서 TCP/IP를 얘기를 한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공학적인 얘기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인간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너무 공돌이 같은 얘기긴 하지만 간단하게 해볼게요. 우선 TCP/IP는 한 단어가 아니고 TCP와 IP로 구분이 돼요. 우리가 지금 컴퓨터 할 때 IP 주소 할 때 그 IP인가요? 그 IP입니다. 이 IP는 인터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IP라는 건 우리가 컴퓨터를 좀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PC당 한 기기당 하나의 IP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안느가 보낸 편지가 이 내용이 뭔지는 상관없어요. 빠른 속도로 앤서님을 향해 가는 게 IP입니다. 그게 IP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TCP도 있을 텐데 TCP는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의 약자로 데이터가 올바르게 오고 갔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목적지를 찾는 친구와 데이터가 올바르게 갔는지를 확인하는 친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TCP가 행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신기한데 혹시 복명복창이라는 걸 알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텐데 네. 그럼 저희는 모르겠네요. 복명복창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안느님한테 청소하고 빨래 개고 화분에 물 줘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안느님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네 라고 대답을 하죠. 보통은 사회에서 그렇게 대답하죠. 근데 복명복창이라는 건 네, 청소하고 빨래 개고 화분에 물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명복창이에요. 네. 너가 말한 걸 내가 다 알아들었다. 똑같이 복창하는 거죠. 그치. 이게 바로 TCP의 동작 원리입니다. 이게 싱크로나이즈와 애크놀리지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느님이 앤서님한테 이제 TCP 형태로 뭔가를 보낸다고 하면 앤서야 이렇게 말하면 앤서님은 네 라고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안느님 입장에서도 앤서의 네를 받아야만 다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복명복창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TCP의 동작 원리인데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좋아요?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가끔씩 느끼는 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킬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네 하고 이렇게 대화가 끝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얘기한 걸 다 알아들은 게 맞을까? 혹은 반대로 내가 무슨 지시를 받았어요. 상사분이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긴 했는데 3개를 시켰나? 4개를 시켰나?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명복창을 군대에서 처음 배웠지만 굉장히 괜찮은 소통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관제탑 비행기에서 이제 관제탑 사무소에서는 복명복창이 매뉴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A888기 뭐 수신, A888기 송신 착륙해도 됩니까? 그러면 관제탑에서 뭐 관제탑입니다. 수신했습니다. 지금 착륙하셔도 됩니다. 그럼 착륙 수신했습니다. 지금 착륙 시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대요. 이런 방식을 TCP에서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3-way 핸드쉐이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싱크로나이즈를 던집니다. 앤서야? 그럼 앤서가 네 하고 애크놀리지먼트를 던져요. 그러면 그제서야 안느님이 뭐뭐뭐뭐 라고 얘기하는 이 3단계 방식, 이 방식을 3-way 핸드쉐이크라고 하고 이것도 열심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의 네트워크도 TCP/IP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를 굉장히 뭔가 새로운 시대의 기술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옛날에 개발된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이때 디자인된 TCP/IP는 뛰어난 확장성 그리고 안정성으로 정말 극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1973년 INWG 컨퍼런스에서 처음 발표가 됐는데 이때의 이름이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트워크다. 그런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걸 줄여서 인터넷이 됩니다. 인터넷. 네, 이때 인터넷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아파넷, 이 군사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국의 아파넷이 세계 최초의 인터넷이라고 그랬죠. 그럼 세계의 두 번째 인터넷도 있습니다. 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러시아? 안느님은? 소련. 소련? 아닙니다. 중국? 중국 아닙니다. 한국. 아, 영국. 대한민국입니다. 아. 여기서 국뽕 준비하십시오. 자, 국뽕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계의 두 번째 인터넷.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탄생을 합니다. 우와, 대박. 자,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전길남 박사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970년대 한국전쟁이 끝난 지 오래되지 않은 황량한 시기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정부 주도하에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뭔가 부국 강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 약간 이거 정부 주도에 하고 있었는데 그때 1970년대 중반쯤에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냐면 스스로 컬러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 사실 뭐 대단한 기술력이기도 하죠. 사실 전쟁 끝난 지 25년밖에 안 된 국가가 그러게? 컬러 테레비를 만들고 있으니까. 자, 컬러 테레비를 만들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각하죠, 각하. 각하의 다음 프로젝트가 떨어집니다. 바로 컴퓨터를 자체 개발해라. 근데 그 당시의 컴퓨터는 정말 보안 기술 중에 보안 기술이에요. 그때는 컴퓨터라는 게 세상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웠던 건데 각하의 다음 미션이 바로 컴퓨터의 자체 개발이었어요. 우선 국내 인력 중에서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컴퓨터가 뭔지 못 본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 있는데 해외 과학자 유치 사업이 있어요. 해외에 유능한 과학자를 유치해서 한국에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 유치 사업의 일환으로 1979년 2월에 재외 교포였던 전길남 박사님이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자, 정부가 원했던 건 뭐라 그랬죠? 부국 강병. 기술력. 컴퓨터. 컴퓨터를 만들어달라. 어떤 컴퓨터냐면 수출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어달라. 말 그대로 부국강병 하겠다는 거죠. 컴퓨터 만들어서 수출하면 떼돈 벌 게 명확하니까. 그래서 수출이 가능한 컴퓨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전길남 박사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 박사님이 오셔서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 지금은 컴퓨터를 만들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지금은 컴퓨터보다 네트워크가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방에 처박혀 있는, 뭐 그땐 방이 없었죠. 가정용 컴퓨터가 아니니까. 뭐 정부기관이나 공기관에 그냥 컴퓨터가 하나하나 그냥 서 있는 것보다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때 판단을 하셨고 당연스럽게 정부는 반대했습니다. 아니 컴퓨터 만들으라고 지금 한국에 불러왔더니 컴퓨터는 안 만들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전길남 박사님은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울대학교에서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킵니다. 과목을 열어서 공부를 시키고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82년 5월 15일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구미 전자기술연구소 사이에 네트워크 연결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교신에 성공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 교신은 앞에서 얘기했던 모스부호 그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이 순간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인터넷 구축을 한 국가가 되는 순간입니다. 대단하다. 사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뭐 미국 다음이에요, 그냥. 다른 나라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었겠지만 누구도 선뜻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그 네트워크의 이름이 시스템 디벨롭먼트 네트워크라 그래서 SDN이라고 해요. 되게 공학적인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개발용 네트워크란 뜻이잖아요. 이거 지금은 안 쓰는 단어인가요? 지금 안 씁니다. 지금은 안 쓰는데 이때 만들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국뽕이 차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인터넷이 세계화되는데 한국이 기여를 했다.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개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여까지 했다.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기여를 했다. 근데 왜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왜 아무도 모르지?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미국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당시의 인터넷, 그 아파넷이라는 건 군사기술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그 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를 맺은 일부 국가만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했던 국가는 미국이랑 뭐 노르웨이, 영국 정도만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1990년의 어느 날
굉장히 최근이죠. 한 30년 전 한국이 불쑥 찾아옵니다. 혹시 너네 군사용 목적으로 쓰는 네트워크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연결하고 싶은데 라우터 장비 하나만 빌려주면 안 되냐? 아니면 살게.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이 라우터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던 그 패킷 교환 방식 있죠. 잘게 쪼갠 패킷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매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중간 다리 같은. 근데 당시에 서방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공산국가와 너무 가깝게 위치해 있고 전쟁 후에 폐허가 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라는 근거로 판매하지 않았어요. 근데 판매를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니, 전쟁이 끝난 지 20, 30년 혹은 40년? 이젠 40년쯤 됐네요. 40년밖에 안 된 국가가 라우터가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안 줄 건 당연한 건데 너네 라우터가 왜 필요해? 이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네트워크가 있는데 미국도 연결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이러니까 미국에서 너네가 네트워크가 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군사 기밀이어서 미국 내에서도 공개가 안 된 기술인데 M1 동아시아 국가가 갑자기 너네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싶으니까 장비 좀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수출을 금지당한 한국이 이 라우터를 자체 개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성공을 해요.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연결이 되면서 원래는 자기들끼리만 쓰려고 했거든요. 계속 자기들끼리만 쓰면서 이렇게 디벨롭을 하려고 했어요. 점점 크게 만들되 자기랑 동맹인 국가 혹은 같이 군사 협력이 되어 있는 국가만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M1 나라에서 연결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열어주게 된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그래가지고 인터넷망이 세계화되는데 한국이 계기를 마련했다. 아니면 미국이 계속 자기네 동맹국이랑만 썼으면 이 인터넷의 보급이 지금보다 훨씬 느려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열어달라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리게 돼서 연결이 됐는데 그럼 주변국에서 보고 있겠어요 그걸? 나도 연결할래 이러면서 한국의 유학생들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네. 유럽도 아닌 아시아 국가에서 인터넷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정말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이라 해서 학생뿐 아니라 기술자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배우겠다고. 언제 얘기예요? 1990년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혹은 인터넷이 세상에 열리는데 한국이 좀 기여를 많이 했고 1983년까지는 정부에서 이 인터넷 개발을 재정 지원을 했었고요. 1984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코넷이라는 서비스가 생기면서 일반인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상용 서비스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이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은 2002년에 민영화가 되면서 지금의 KT가 됩니다. 와우. 아마 KT를 일반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KT, SKT, LG U+. 근데 KT는 공기업이 원래 전신입니다. 그죠. 이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옛날에 KT 이름도 다르지 않았었나? 코리아텔레콤이어서 KT였고 이전에 한국통신이었고. KT 엔진 다른 건가? KT 엔진은 코리아 타바코 엔진생이어서 담배 회사고. 인삼 담배. 예전에 그게 있었죠. KTF. KTF다. 맞다. 자, 이후에 전길남 박사님은 인터넷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에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헌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네트워크를 가르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의 제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IT 기업 1대 창업주들이 돼요. 크긴 그렇겠다. 한국 최초의 인터넷 회사 아이네트의 창업자이자 인터넷 기업 협회장을 역임한 허진호 씨,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대표, 그리고 네오위즈를 창업한 나성균 대표, 리니지 게임의 개발자인 송재경 대표, 그리고 삼보컴퓨터의 정철 등이 이분의 제자예요. IT 강국 코리아의 첫 발을 내딛게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네. 그리고 송재경 대표나 송재경 이사처럼 리니지나 넥슨 게임 회사 만든 분들은 이 전 에피소드였던 게임 회사가 돈 버는 법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시고 지금 대기업 반열에 올라가셨죠. 자, 다시 인터넷 얘기로 돌아와 보면 1990년대 초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의 네트워크가 서로 묶이고 얽히면서 세계화가 되기 시작해요. 거대한 규모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애초에 이 아파넷이나 SDN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쓸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일반인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자나 그림, 음성, 표, 목록, 버튼 같은 걸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문서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 일반인도 쓸 수 있게. 이거를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쓰고 있는 WWW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월드 와이드 웹. 이거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쓰면 옛날에는 이 홈페이지가 열리질 않았어요. 월드 와이드 웹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지정자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열렸지만 지금은 이제 너무 당연해져서 좀 생략해도 잘 열리죠. 맞아요.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이어서 www인데 사실 웹이라는 거는 웹사이트, 웹페이지 혹은 뭐 그냥 웹이라고도 쓰고 너무 인터넷 용어로 친숙한데 사전적 의미는 뭐죠? 웹이요? 네. 그거 망. 거미줄. 거미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난장판으로 엮여있는 이 전 세계적 네트워크가 거미줄 같은 거예요. 이걸 누군가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팀 버너스리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걸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www는 여러 프로토콜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지금은 사실상 인터넷과 동의어처럼 쓰이죠. 자, 이 공로로 이분은 영국 사람인데 2004년에 영국 왕실로부터 대영제국 훈장 2등급 기사자기를 수여받습니다. 최근에 2021년 6월에 www의 최초 코드, 이 프로그래밍 코드 되게 짧은데 이 팀 버너스리가 1990년대에 직접 작성한 이 소스 코드가 NFT 경매로 올라왔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대박. 얼마에 팔렸을까요? 억 달러예요. 모르겠는데요. 감도 안 오죠. 감도 안 오죠. 61억 달러. 엄청나게 비싸게 팔렸습니다. 대박. 근데 사실 지금도 월드 와이드 웹 소스 코드라고 치면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게 NFT로 팔렸다는 것 뿐이지 지금도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이후에 여기서 네트워크 얘기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2010년부터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WCDMA나 LTE, 지금의 5G까지 무선 인터넷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다뤄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깔쌈하네. 깔쌈하다고? 그 단어 한 5년, 1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과 네트워크가 처음에 모스부호에서 여기까지 오는 여정을 함께 하셨는데 사실 이 전자통신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에 따라 인류의 문명을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전기에너지 가지고 모스부호 보내봤죠. 근데 그걸 보내다 보니까 음의 높낮이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전화기가 탄생을 합니다. 이거 음의 높낮이뿐만 아니라 문자나 뭔가 그림이나 음성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네트워크와 인터넷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 문자를 넘어서 영상과 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영상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고 하죠? 이 네트워크나 전기 에너지로 보낼 수 있는 정보 안에 이 세상을 모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서 시작한 게 메타버스죠. 사실 지금 2021년에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 메타버스와는 좀 괴리가 있죠. 근데 이 메타버스의 시작은 이 네트워크의 전송 속도와 이 대역폭이나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이 이 정도까지 늘어났으면 지금 우리의 세상을 데이터로 옮겨도 이상하지 않다. 거기서 시작한 게 이제 메타버스였기 때문에 전자통신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점점 커짐에 따라 인류 문명도 구분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얘기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긴 여정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여정을 함께한 기분인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라서 그냥 귀담아서 사실 뭐 코멘트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귀담아서 듣기만 했고 이런 지식들이 있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가. 이런 거, 그리고 전문가의 필요성, 유학의 필요성. 제가 요즘 유학을 하고 싶어가지고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사실 정길란 박사님은 지금도 생존해 계세요. 그렇게 과거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저 오늘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인터넷의 역사가 생각보다 짧은 거예요. 짧죠. 그러니까 거의 우리 나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인터넷의 역사가.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내가 한 환갑쯤 되면은 이 30년 동안 걸어온 길이 엄청난데 30년 후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가긴 하네요. 진짜. 맞아요. 이게 참 웃긴 얘기 중 하나가 그 IP 아까 얘기했잖아요. IP가 숫자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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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2자리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고안을 할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2억 개 정도의 노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처음 고안했을 땐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미 만료됐습니다. 32억 개는 만료된 지 오래됐고 그걸 더 늘렸죠 지금. 그게 이제 IPv4와 IPv6라고 하는데 처음에
32억 개, 그러니까 12자리 정도면 한 100년은 쓰겠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 쓰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도 지금 사실 IP가 다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씩. 그래가지고 이거 12개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더 많이 늘어난 상태죠. 그 정도로 인터넷의 발전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의 역사도 그렇게 긴 편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그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어요. 뭐 5G 벌써 상용화됐고 이제 6G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세대를 다 준비하고 있고 또 유선 인터넷도 이제 해저 광 케이블 같은 걸로 엄청나게 깔고 있어요. 지금 서버를 바다 안에 넣겠다 막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사들도 있는데 정말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위성을 쏴서 위성 인터넷을 터뜨리겠다. 스타링크 사업.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인터넷의 발전사도 앞으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